1. 화려한 초대장. 저는 이정은입니다. 올해 46세죠. 지방 소도시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와 패션 디자이너로 살아왔어요. 처음엔 남의 브랜드 하청 일만 하다가 이제는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전화가 걸려왔죠. 안녕하세요, 이정은 대표님. 저희는 서울 강남에 있는 프리미엄 패션 기업 엘리트 패션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엘리트 패션이라니. 패션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기업 아니겠어요? 저 같은 중소업체 사장한테 왜 연락을 했을까 싶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라인을 론칭하려고 하는데 대표님의 디자인 철학이 저희 브랜드와 잘 맞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한번 만나서 협력 방안을 논의해보고 싶은데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20년 넘게 꿈꿔왔던 순간이었으니까요. 대기업과의 협업. 이건 정말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언제 뵐까요? 일주일 후 미팅 약속을 잡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손이 떨리더라고요. 기쁨 반 긴장 반이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엘리트 패션의 브랜드 네임으로 제 디자인이 전국 백화점에 걸리는 모습. 패션 잡지에 실리는 제 인터뷰.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다음 날부터 미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리하고 새로운 디자인 스케치도 몇 개 더 그렸죠. 옷도 새로 맞췄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옷을 고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대기업 사람들 앞에 서도 될까?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시골 촌놈이 뭘 안다고 같은 말들. 저는 늘 그런 시선들과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신감을 가져야겠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미팅 전날 엘리트 패션에서 정식 초대장이 왔어요. 고급스러운 종이에 금박으로 인쇄된 초대장이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질감부터 남달랐죠. 이정은 대표님을 엘리트 패션 협력 파트너 간담회에 초대합니다. 초대장을 들여다보니 담당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서준 이사. 이름이 낯익은 것 같은데 어디서 들어봤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흔한 이름이려니 했죠. 아, 그런데 이상한 건 초대장 문구였어요. 중소업체 대표님들께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중소업체라는 표현이 왠지 모르게 거슬렸지만 사실이니까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설쳤어요. 내일이면 제 인생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흥분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연습도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이정은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여러 번 연습했죠. 아침이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 기회를 간절히 원했는지를. 20년 넘게 남의 밑에서 남의 브랜드 이름으로만 일해왔던 저에게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불편한 만남. 드디어 미팅 당일이 왔습니다. 강남역 근처 엘리트 패션 본사 건물 앞에 선이 목이 아플 정도로 높았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다듬었죠. 로비에 들어서니 대리석 바닥이 제 구두 소리를 크게 울렸어요. 접수 직원이 저를 안내해줬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계속 긴장됐습니다. 15층에서 내려 회의실로 향했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면에 앉아있는 남자의 얼굴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박서준. 20여 년 전 제가 알던 누군가와 똑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은 대표님. 저는 박서준 이사입니다. 그가 일어나며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하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20대 시절 알고 지냈던 친구 박미숙의 아들이었어요. 미숙이가 자랑스럽게 보여줬던 아들 사진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쳤습니다. 박미수. 그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20여 년 전 저희는 같은 디자인 학원을 다녔습니다. 미숙이는 서울 강남 출신의 부잣집 딸이었고 저는 지방에서 올라온 가난한 학생이었죠. 처음엔 친하게 지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숙이의 본성이 드러났어요. 정은아, 너 진짜 대단하다. 이런 시골에서 어떻게 서울까지 와서 공부해? 부모님이 농사 짓는다며? 힘들겠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뜻은 달랐죠.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숙이는 아버지 인맥으로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저는 작은 디자인 사무소에서 시작해야 했죠. 어머 정은아. 너도 우리 회사 같은 데 들어오면 좋을 텐데. 아 근데 학벌이. 그때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박서준이 말을 꺼내며 저를 현실로 끌어왔습니다. 그는 제 포트폴리오를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름대로 독특한 디자인이네요. 중소업체치고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중소업체치고는 그 말에서 묘한 뉘앙스를 느꼈어요. 무시하는 듯한 깔보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똑같은 말투였죠.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신진 디자이너들에게 기회를 주는 프로젝트거든요. 물론 저희 브랜드 가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신진 디자이너. 저는 이미 20년 넘게 이 업계에서 일해왔는데 신진이라니. 나이가 46인 사람을 신진이라고 부르다니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중소업체 같은 경우 생산 라인 관리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네요. 납기일 맞추는 것도 그렇고 품질 관리도 그렇고. 박서준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미소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어머니 박미숙이 저를 무시할 때 짓던 그 표정과 똑같았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납기일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품질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고요. 제가 차분히 대답했지만 박서준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아무래도 저희 같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니까요. 혹시나 해서요.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20년 넘게 꿈꿔온 기회를 자존심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3. 커피 한 잔의 모욕. 미팅이 계속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졌어요. 박서준은 제 디자인을 보면서 계속 나쁘지 않네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같은 애매한 반응만 보였습니다. 칭찬인지 무시인지 알 수 없는 말들이었죠. 그런데 이 디자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브랜드 참고하신 건 아니죠?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어요. 제가 20년 넘게 갈고 닦은 디자인을 두고 표절이라고 암시하다니. 하지만 또 꾹 참았습니다. 모든 디자인은 제가 직접 창작한 겁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비슷해 보이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요즘 패션 트렌드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요. 자, 그럼 계약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박서준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때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자기 컵에 담긴 아메리카노였어요. 커피 드시죠. 박서준이 제게 컵을 건네주려다가 갑자기 손이 미끄러졌어요. 커피가 쏟아져서 제 옷에 흠뻑 묻었습니다. 새하얀 블라우스가 갈색으로 물들었죠. 죄송합니다. 박서준이 황급히 일어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미안함보다 다른 감정이 읽혔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하며 휴지로 옷을 닦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블라우스는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옷이. 박서준이 제 옷을 훑어보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다행히 비싼 옷은 아닌 것 같네요. 금방 지워질 겁니다. 아니면 새로 하나 사시죠. 그 정도 가격이면 부담 안 되실 거예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자기가 커피를 쏟아놓고는 제 옷이 저렴하다고 말하다니. 그것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요. 회의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모두들 박서준의 말이 선을 넘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이 자리에서 화를 내면 모든 걸 잃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박서준은 제 반응에 약간 실망한 듯 보였어요. 아마 제가 화를 내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길 기대했었나 봅니다. 좋은 옷은 단순히 가격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디자인과 품질, 그리고 무엇보다 만든 사람의 정성이 중요하죠. 제가 조용히 말하자 박서준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 철학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계약 조건부터 보시죠. 그는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저는 이미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 무시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모욕을 주고 있다는 걸요. 계약서를 보니 조건이 너무 불공정했어요. 디자인 로열티는 거의 없다시피 했고 생산 물량도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가불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계약서였죠. 조건이 좀 까다로워 보이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박서준이 피식 웃었어요. 아무래도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희 같은 대기업과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 아닌가요? 다른 업체들은 이런 기회 얻으려고 줄 서는데요. 그 말에 제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영광이라고요? 정당한 대가도 주지 않으면서 영광이라니. 하지만 여전히 참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기회를 살려보고 싶었어요. 그런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지만요. 4. 의문의 제보. 미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커피로 얼룩진 블라우스를 벗어던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샤워를 하면서 오늘 일을 되짚어봤습니다. 박서준의 태도, 그의 말투, 표정까지. 모든 게 어머니 박미숙과 닮아 있었어요. 20년 전 그 여자가 저를 무시하던 그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대기업 사람들은 원래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건 아닐까? 저만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계약서를 다시 보고 또 봤습니다. 조건이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엘리트 패션과 일할 수 있다는 건 분명 큰 기회였어요. 제 이력서에 그 이름 하나만 들어가도 앞으로 일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이상한 이메일이 한 통 왔어요. 발신자 주소가 익명이었고 제목은 박서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였습니다. 처음에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트 패션에서 일했던 직원입니다. 박서준 이사와 미팅을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연락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박서준 이사는 예전에도 협력업체 관련 업무를 맡았는데 특히 여성 사업가들에게 심한 갑질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협력업체 여사장에게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요구를 했다가 문제가 된 적도 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사실일까요? 그분은 결국 그 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사업을 접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박서준 이사를 다른 부서로 좌천시켰다가 최근에 다시 협력업체 담당으로 발령냈어요. 아마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메일을 다 읽고 나니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받은 그 모욕적인 대우들이 우연이 아니었단 말인가요? 증거자료는 없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일을 당하시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반드시 문제 제기하세요. 이메일은 거기서 끝났어요. 발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 이 이메일이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 박서준을 모함하려고 보낸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미팅 때의 그의 태도를 생각해보니 충분히 가능한 얘기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인터넷으로 박서준에 대해 찾아봤어요. 하지만 별다른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엘리트 패션 임원 소개 페이지에 간단한 프로필만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의심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이메일이 진짜라는 증거도 없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진 건 아닐까?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일단 계약은 진행하되 조심스럽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대처하자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맴돌았어요. 숨겨진 인연. 그로부터 일주일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대학 동창 모임에 나갔는데 거기서 박미숙을 만난 겁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죠. 어머 정은아. 미숙이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여전히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고 그 특유의 거만한 분위기도 그대로였죠. 미숙아 오랜만이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어요. 며칠 전 박서준과의 미팅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정은아, 너 진짜 그대로네. 아직도 디자인 일 해? 응, 지금 제 브랜드 운영하고 있어. 와, 대단하다. 나는 결혼하고 애 키우느라 일은 진작에 그만뒀어. 근데 너 결혼은 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에만 매진하다 보니 결혼할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일 잘 되면 됐지 뭐. 그런데 요즘 중소기업들 힘들다던데 괜찮아? 또 시작이네요. 예전부터 미숙이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깔보는 말들을 하곤 했죠. 그럭저럭 잘 해나가고 있어. 오히려 요즘 좋은 기회들이 생기고 있어서 기대하고 있어. 그래? 다행이다. 아, 그런데 우리 아들 얘기 들었어? 벌써 대기업 이사야. 32의 이사라니까 주변에서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미숙이가 말하는 아들이 바로 박서준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어머 정말 대단하네. 그러게 말야. 엘리트 패션이라고 패션업계에서 제일 큰 회사 중 하나인데 거기서 이사를 하고 있어. 나이가 어려서 처음엔 좀 힘들었대. 기존 임원들이 견제하고 그랬다나 봐. 미숙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서준이가 워낙 똑똑하고 능력이 좋아서 금방 인정받았어. 특히 협력업체들 관리하는 일을 정말 잘한대. 까다로운 업체들도 서준이 손에 걸리면 금세 얌전해진다나. 그 말을 들으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협력업체들 관리를 잘한다는 게 바로 갑질을 잘한다는 뜻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은아, 너도 패션 쪽 일하니까 혹시 우리 서준이랑 인연이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숙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글쎄요, 패션업계가 넓긴 하지만. 아, 그런데 서준이가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대. 중소업체들과 협력하는 건데 정은이 같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우리 서준이가 워낙 까다롭거든. 아무나 안 뽑아줘. 아무나 안 뽑아준다는 말이 귀에 박혔어요. 그럼 저는 뭐가 된 거죠? 아무나에 들어가는 건가요? 사실 나도 서준이한테 얘기해볼까 생각했어. 정은이 같이 열심히 하는 친구들 좀 도와주라고. 미숙이의 말에서 저는 묘한 뉘앙스를 느꼈어요. 도와준다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동등한 협력 관계가 아니라 시혜를 베푼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서준이가 성격이 좀 깐깐하긴 해. 일 처리도 칼같이 하고.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은 알아봐 주거든. 깐깐하다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갑질하는 성격을 돌려서 표현한 건 아닐까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잖아. 실력 없으면 가차 없어. 특히 서준이는 어려서부터 승부욕이 강했거든.
지는 걸 못 참아해. 미숙이가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했지만 저에게는 그 말이 경고처럼 들렸어요. 아, 그런데 서준이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 여자친구를 안 만들어. 일만 하고 있어서 걱정이야. 정은아, 너 주변에 괜찮은 여자애 없어? 소개해 줄 수 있을까? 갑자기 화제가 바뀌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워낙 까다롭잖아. 서준이도 마찬가지야. 예쁘고 똑똑해야 하고 집안도 좀 봐야 하고. 아무래도 대기업 임원이다 보니까 격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어. 격에 맞는 사람이라. 그 말에서도 미숙이의 본성이 드러났어요. 여전히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많았어요. 미숙이의 말들을 통해 박서준이라는 사람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격으로 나누고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그날 밤 익명의 이메일이 떠올랐어요. 혹시 그 내용이 사실일까요? 박서준이 정말 협력업체들에게 갑질을 일삼는 사람일까요? 역전의 단서. 며칠 후 박서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계약 관련해서 추가로 논의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사무실로 오라고 하더군요. 엘리트 패션 건물에 다시 갔을 때 분위기가 지난번과는 달랐어요. 뭔가 어수선하고 직원들이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서준의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그는 예전보다 더 거만한 태도를 보였어요. 이정은 대표님, 앉으세요. 계약 조건을 다시 검토해봤는데 몇 가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그가 내민 새로운 계약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건이 처음보다 훨씬 더 불리해졌어요. 로열티는 더 줄어들었고 납기일은 더 빨라졌습니다. 이건 처음 조건과 너무 다른데요. 아, 위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중소업체다 보니까 안전장치를 더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요. 또 중소업체라는 표현을 쓰며 저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조건으로는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시 협의해야겠습니다. 협의요? 저희가 이런 기회를 주는 것만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업체들은 이런 조건으로라도 하고 싶어 해요. 박서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 제가 순순히 응하지 않아서 불쾌했나 봅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났어요. 들어와요. 문이 열리며 젊은 여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급한 전화 왔는데요. 지금 미팅 중인데 뭐가 그렇게 급해? 박서준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직원은 겁먹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감사실에서 온 전화인데 꼭 받아보시라고 해서요. 순간 박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감사실에서? 네, 지금 당장 올라오시라고 합니다. 박서준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미팅을 잠시 중단해야겠어요. 조금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가 서둘러 사무실을 나갔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까 그 여직원이 다시 들어왔어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박서준 이사와 계약하려고 하시는 분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조심하세요. 지금 감사실에서 박 이사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무슨 조사요? 협력업체 관련 비리 의혹이요. 경쟁사에 기밀 정보를 넘겨준 것 같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협력업체 여사장들한테 성희롱을 했다는 제보도 들어왔대요. 이번에 제대로 걸린 것 같아요. 그 순간 익명의 이메일이 떠올랐어요. 그게 사실이었던 거군요. 혹시 증거 같은 게 있나요? 제가 박 이사 비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상한 걸 많이 봤어요. 경쟁사 사람들과 몰래 만나는 것도 보고 협력업체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그녀가 가방에서 USB를 하나 꺼냈어요. 여기에 박 이사가 경쟁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협력업체들과의 미팅 녹음 파일도 있고요. 원래는 업무용으로 백업해둔 건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저는 USB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박 이사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까봐 걱정되거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응징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박서준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가보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여직원이 서둘러 나갔고 곧이어 박서준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라서요.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정체를, 그리고 그가 저에게 왜 그런 식으로 대했는지를. 7. 폭로의 순간. 며칠 후 최종 계약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박서준은 여전히 제가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죠. 받은 USB를 분석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박서준이 경쟁사에 엘리트 패션의 신제품 정보를 넘겨준 증거들이 명확했습니다.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더군요. 그리고 협력업체 관련 미팅 녹음 파일들도 끔찍했어요. 여성 사업가들에게 하는 말들이 정말 수위를 넘었습니다. 최종 미팅 당일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엘리트 패션 회의실에 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박서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임원 2명이 더 참석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은 대표님. 저는 김 부장입니다. 오늘 계약 관련해서 최종 검토를 하려고 함께 참석했습니다. 김 부장이라는 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박서준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서준은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어요. 며칠 전보다 훨씬 초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계약 조건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박서준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여전히 불공정한 조건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박서준 이사님과 정말 거래해도 되는지 말이에요.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박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박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여기 있는 자료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USB에서 뽑아낸 이메일 내용들을 김 부장에게 건넸어요. 김 부장이 내용을 읽어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 이사?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박서준이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도 들어보세요. 제가 노트북을 켜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박서준이 다른 협력업체 여사장에게 하는 말들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여자가 사업한다는 게 쉽지 않죠.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저녁 시간에 따로 만나서 얘기해요. 아니면 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만들어야 하나? 녹음 파일에서 나오는 박서준의 목소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지금 이 순간의 초라한 모습과는 정반대였죠. 박 이사, 이게 정말 당신 목소리 맞습니까? 김 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 신제품 정보를 팔아넘긴 증거들이요. 제가 계속해서 자료들을 보여주자 회의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이정은 대표님, 이 자료들을 어떻게 구하신 겁니까? 박 이사에게 피해를 본 내부 직원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때 박서준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이건 모함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조작한 자료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누가 봐도 거짓말인 게 뻔했습니다. 그럼 경찰서에 가서 진위를 가려보죠.
조작됐다면 그게 밝혀질 테고 진짜라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으셔야죠. 제가 차분히 말하자 박서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박 이사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정식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 부장의 명령에 박서준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8. 진짜같이. 박서준이 나간 후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 부장을 비롯한 다른 임원들이 저에게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정은 대표님. 저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도 진실을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도 다시 협의하죠. 공정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말이에요. 새로운 계약 조건은 처음 박서준이 제시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동등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조건이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건물을 나서는 길에 그 여직원을 만났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요. 집에 돌아와서 옷장을 열었어요. 며칠 전 박서준이 커피를 쏟았던 그 블라우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세탁소에서 깨끗이 세탁해서 돌려받은 거였어요. 블라우스를 꺼내 입어보니 처음과 똑같이 새하얗고 깨끗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옷은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거였어요. 비싸지는 않지만 정성과 애정이 가득 담긴 옷이었습니다. 옷의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정성이죠.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박서준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대기업 임원이라는 타이틀, 좋은 집안 배경, 그런 것들로 자신을 포장했지만 진짜 실력이나 인격은 형편없었죠. 반면에 저는 비록 작은 회사를 운영하지만 정직하게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 박서준 관련 소식을 봤어요. 회사에서 해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임과 성희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자업자득이었죠. 그리고 박미숙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아들 일로 사과한다면서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은아, 미안해. 우리 서준이가 너한테 피해를 줬다면서. 나도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 괜찮아, 미숙아. 이미 다 정리됐어. 정말 부끄러워.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정은아, 너는 정말 대단한 것 같다. 그 어려운 일을 혼자서 다 해결하고. 예전 같으면 이런 말도 위선적으로 들렸을 텐데 이번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사실 나도 서준이를 잘못 키운 것 같아. 너무 떠받들어서 키웠나 봐. 세상이 만만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나 봐. 미숙이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워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엘리트 패션에서 정식으로 협력업체 등록 완료 통지서가 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프로젝트도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정말 동등한 파트너로서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사무실에서 새로운 디자인 작업을 하다가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여전히 제가 만든 옷이었어요. 비싸지 않아도 유명 브랜드가 아니어도 정성과 진심이 담긴 옷이었습니다. 20년 전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그 어린 저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언젠가는 정당한 평가를 받을 날이 온다고 말이에요. 진짜 가치는 남들이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이 더 소중하다는 것도요. 저는 이정은입니다. 46세의 패션 디자이너이고 이제야 진짜 제 가치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